여의도 UFC. 자, 여의도 울트라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자, 김현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죠. 꼭 그걸 물어봐. 떨어졌죠, 지난번에. 정봉주 진행자님하고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요? 네, 초선 의원 출신입니다. 초선이요? 저는 네. 사선은 낙서 사선 낙서. 아, 네. 그 얘기하니까 예. 수도권 내리사선을 외치시는 분이 생각나네요. 아, 존재감 없는? 예. 안모.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친한 거 알고 문자와. 안민석은 참 열심히 해요. 초선 의원인 치고 꽤 열심히 해요. 꽤 열심히 지난 3선 동안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다 초선인 줄 알아. 사선인데요. 네. 중진 의원이에요. 우리 그것도 당에. 내리사선. 내리사선. 백날 얘기해봐야. 그다음 상임위도 한 상임위만 하세요. 예. 교문이. 지금도 초선처럼 행동해요. 아, 정말 대단하시다. 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 초선 의원입니다. 네. 박성진 후보자 어떻게 할 거예요? 박성진이요? 예. 누구래요? 자, 그리고 이름은 여성 이름인데 껄쩍지근한 남성 의원이죠. 윤소아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정봉주 봉도사에게만 껄쩍지근한 윤소아입니다. 그 목소리 개 기름이 있고 계속 건드려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유여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나오셨죠? 그런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연기해요. 네, 그런 것 같은 그래요. 기억이 지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컨셉에서 지금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 분 다 나오셨으니까 한번 붙어봐야죠. 근데 어느 분이 계속 전화가 오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네. 김경진 의원 전화인데 뭐. 쉬워. 최근에 김인수 사태 보는 거 같네. 의문의 1패. 훅 가는 거야. 의문의 훅 가는 거야. 네. 자, 오늘 아침 7시? 네. 6시 47분. 6시 47분. 네. 북태평양 상공으로. 지난번랑 같은 경로죠. 네. 고도 770km, 3,700km 비행거리. 자, 핵 발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술핵 간단하게. 자,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위해서 1천만 온라인 서명운동하고 의원님들 전술핵 재배치 요청하기 위해서 출구하겠다. 출구했나요? 했죠. 했어요? 내일 돌아오십니다. 오호, 언제 출국한 거 뉴스 못 보셨습니까? 아, 뉴스 안 봐요. 아이, 뉴스 보시고 그래도 진행을 하셔야죠. 공정한 뉴스. 뉴스만 보려고 네. 봅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공정한 앵커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저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가야 됩니까? 아니, 나가면 안 되죠. 저는 공정한 앵커와 방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해 싸우셨어요? 주십시오. 공정해 주십시오. 화나셨어요? 아니죠. 화가 났죠. 왜냐하면 저보다도 갑자기 셀, 예. 정말 둘이서 합창하듯이 저는 같은 당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오호. 제가 앵커해 드릴게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를 오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앵커를 네. 공격하는 건 훌륭한 패널의 자질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서 걸어 나가야 아니에요.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청취하시는 분들이 맨날 싸우는 정치 방송 듣다가 재밌어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싸우네 그러고 싹 돌려요. 어차피 여기 지금 다 저 공격 글 들어올 거 알고 그래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아닌데. 들어왔고 적진인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나가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서명. 예, 우리 방송 다른 데서 다 듣는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제 얼굴 의원이 이상하게 몇 분이나 올리고. 나가셨어요? 이채익 의원하고 5분 나가신 걸로 5분 알고 예, 있는데. 누구 하셨죠? 이름 다 기억 안 나고 제가 이철우 알기로는 의원님하고요. 그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예. 강효상 대변인이 예. 나가셔가지고 최근에 어디? 네? 그거는 미국으로 하셨죠. 미국으로 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누구 만난다 정도만 나갔는데 예. 강효상 대변인이 나가니까 예. 사실은 대변인. 정치권이 조금 조용하긴 해요. 또 의문의 일패다 왜요? 이거. 아니 근데 왜요? 우리 당 의원님을 그래도 대변인을 그렇게 공격하시면 예. 아무 이유도 없이 팩트도 아니, 그게 없이 공격이 아니, 조금 조용하다고. 왜 조용해요?
논쟁이 좀 덜 유여의 최고위원님 누구는 지금 어디로 나가셨어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강효상 이철호 의원님이 일단 이철호. 네. 그리고 지금 강효상 의원님은 나가긴 나가셨는데 갑자기 팩트를 갖다 이야기하실 것처럼 하다가 나가니까 조용해요라고 하는데 그 조용해요 근거를 이야기 안 하시면 이거 약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전술핵 얘기하세요. 그럼 전술핵 얘기 계속 하겠는데 이렇게 공격은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인신 공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거 또 김장겸 때와 같이 헛발질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그 부분에서 전술핵 배치는 없다고 단언했고 또 거기 그 미국의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 부분의 핵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와 상관없는 것이다. 즉 핵 우산의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러 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그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려고 할 때 뭐 국어 외교 어쩌고 하더니 세상에 강대강으로 해서 이게 핵참화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서 이거야말로 국어 외교를 뛰어넘는 외교 참화예요. 참화.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엄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유해 최고위원님. 네. 발언하시죠. 우리 윤수아 의원님의 이름은 정말 보들보들하게 여성 이름 같은데 핵이 전혀 안 무서우신가 봐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게 전혀 걱정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NN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항상 옳다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그런데 너무 정파적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전술핵 이야기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자꾸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아니 이 자체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는데 공포를 균형을 맞춘다? 그럼 플러스 알파를 더하자는 거예요. 공포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하죠. 즉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무슨 너무 공포의 균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말 이게 좀 싸구려 안보 장사 이런 부분인 이상도 이해가 아니다. 최고위원님.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전술핵 배치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저러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이게 주장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배치를 다시 철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까지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겠지만 지금 현재 핵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전과 똑같이 다시 하자는 건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하자는 건데요. 안보 무슨 싸구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보는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6번째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고 한간에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술 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고 예스를 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다들 거부를 하십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전술 핵을 배치하자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면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전술핵을 하십시오.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술핵이 일단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 있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요. 지금 저한테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91년도에 근데 그거보다도.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술핵 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 당에서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실 분들 계세요? 그 전에는 91년도까지는 한 500개 정도에 770기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독일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핵 배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핵을 쥐고 뛰어드는 핵 배낭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술핵을 핵을 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략 핵이라는 부분은 핵 우산, 핵 확장 전략 이 부분은 실제로 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우산에 놓고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핵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전술핵은 바로 여기다 들여놓겠다는 것이에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전까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판에 전술핵을 만약 여기에 배치해 놓으면 그걸 목표로 타격점으로 해서 군사적 타격을 하면 우리는 남과북 다 죽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전술핵 자체는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임동현 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전술핵 운영 주체가 어차피 미국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과 뭐가 다른 거죠?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대주의 발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북핵 위기 대응 특위가 방미단으로 해서 13일 날 갔지 않습니까? 윤영석 의원, 강효상 의원, 앞서 얘기했던 이철우 단장, 그다음에 백승주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국책자문위원장인 박정희 그다음에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이 가셨는데요. 박정희가 아니고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2박 4일 갔는데 이게 그 무슨 조야의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의 그런 핵심적인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연구단체와 만나서 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앞서 질문하신 분처럼 지금 전자권이 미국에 있고요. 이 무기 체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집권했던 정당에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가서 얘기하는 건 미국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의 그런 여론하고 좀 조금 이제 높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민감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사대적 발상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은 국민의당 입장은요? 애매하죠. 아니요, 국민의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 좀 하기 아니고 그냥. 정의당에서 국민의당 대변하세요. 아니, 이 말씀을 좀 드립시다. 뭐냐면 2006년 9월 이후에 이 앞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4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개성공단 다 닫고 금강산 관광 다 막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이제는 대화할 통로마저 싹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술핵은 오히려요. 북을 더 고무시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 없는 우리 민족의 부분들을 만들자는 것이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수단이라는 거죠. 전 국민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상대인 북한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베를린에서 대통령께서 평화 화합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손을 우리가 먼저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6차 핵실험 ICBM 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쏴대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쟤들이 저렇게 한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방식이. 저 사람들은 북한 여론조사 나온 것도 50% 넘더라고요. 우리도 핵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그래서 이 전술핵에 대해서는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술핵 배치는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교나 국방에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가치예요. 보면. 레버리지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리 그걸 포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보면. 전략적 모호성도 의미가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전략적.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자주 국방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너무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하자고 하는 안건을 제가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사일이 사거리나 아니면 중량 톤수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2.5톤을 넘어가는 정찰용 드론 있잖아요. 드론 같은 것도 사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로 로켓 발사하는 고체 연료 로켓 있잖아요. 이게 ICBM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 하고 있죠. 네, 과기정이 소속인데 우리 항우령 가서 물어보면 고체 로켓도 개발을 못 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종속이 된 근데 그게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어떤 합의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느 정부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생각을 안 할 뿐더러 사실은 이번에 결의안 발의할 때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다들 이거 미국과 관계에서 어렵다고 다 고개를 절레절 흔들어요. 말로는 사대를 주장하면서 이게 사대주의적인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결의안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제 앞에 계시는 정의당 윤수아 형님을 비판을 해드리겠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매번 북한이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계속 싸우자는 이야기인데 그럼 국민은 어떻게 안심할 것이며 그 와중에 전술핵 배치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는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안보리 통과 핵실험 제재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결의안 통과를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북한은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도대체 이 안보는 어떻게 막으려고 할 건지 그러면 핵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핵은 안 되고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대책 방안도 없으면서 안보 파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말하면. 오늘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희 합참도 상응하는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도발점인 순안 비행장 목표로 서해안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고요.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했고 군 당국의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과 대응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현 대변인 말씀은 북이 지금 미사일 쏘고 그 핵무기 계속 실험하는데 사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그 리얼미터에서 어제 복합적으로 물어봤어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배치하자는 주장이 어쨌든 한 6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여론조사의 이제 추세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봐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배치가 사실은 더 높게 나오죠.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사드 한 70%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술핵이든 핵이든 이제 북한의 그런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가는 길에 이것이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쏜다고 치면 저희가 만약에 핵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한반도는 없어지는 거고 전 세계 평화는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비핵화의 논조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북한이 핵을 쏘면 그냥 맞아야 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같이 죽는 거죠. 아니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는 핵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세요. 중간에 톡톡 자르지 마시고 대통령 외교 통일 안보 자문역인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축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축소 필요성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그 말대로라면 핵을 쏴도 우리는 평화를 항상 주장하면서 그냥 맞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한 번쯤 들어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사한 부분은 북측에 대해서도 이건 과유불급이라 너무 가는 것이 좋지 않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은 동일하게 느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온 결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하던데 총리에게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한다고 하니까 평화협정은 그 평화체제까지 다 이야기한다. 평화협정이라는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불안이 켜지고 있어요.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이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해법을 마련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대단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과감한 부분을 해야지 어떤 애둘러서 안보 문제에서 보수층을 의식하면서 여론을 의식하면서 애둘러 가는 것은 끝내 해법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의도 UFC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3부에서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UFC 여의도 끝장토론. 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대변인님 죄송합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스카요정 의원님, 자 유효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윤소화 정의당 의원님. 자 각자 한 명씩 거명할 때마다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카메라가 저기잖아요. 아니요, 틀려요. 자, 김현. 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님. 예. 그만 귀염이 좀 떨어요. 자, 윤소아. 네, 안녕하세요. 윤소아입니다. 예. 그다음 유여의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봉주예요. 왜 따라하세요? 자, 대법원장 후보 인준 문제. 지금 민주당이 제일 곤혹스럽죠? 네, 아무래도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고 예. 국민의당은 청문회 때 나왔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이제 전수조사로 보면 옆에 계신 김경준 의원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찬성 쪽 입장으로 나왔는데 맞으시죠? 네. 한 5명 가량의 의원님들은 인준을 해야 된다라는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유보적 태도가 있고 이제 확실하게 반대 표명한 분은 2분 정도 이렇게 전수조사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다들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안 하시고 계시죠. 유효의 최고위원님. 네, 오늘 저희 아침에 이제 있었던 최고회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통과될 경우에는 거의 그 사법부, 특히 사법부에 적용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특히 이분이 군 대체 복무 제도라든지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군대 내 특히 92조 6기조 군형법 안에 동성 간에 합의된 성행위 처벌 폐지 조항에 관해서도 이분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얘기가 있어서 많은 엄마들이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썼던 글과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고 있으면서 왜 생각이 또 바뀌고 있느냐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일단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무게감이 있죠. 10명의 대법관을 지금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10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10명이 5년간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사법부가 특히 대법원이 장악될 수 있는 그 위기감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명 정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대법원 재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청문 보고서 채택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막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막을 것이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인가요? 몇 년이죠? 6년이요. 예? 6년 아닌가요? 6년. 나 잘 모르겠네. 검사가 그걸 모르는 검사니까 모르나 봐요. 대법관 안 해봐서. 이번에 해볼게요? 헌법을 찾아봐야겠다 진짜. 예, 6년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는 우선 유여의 의원님께서 당 대표 선거를 하시다. 의원 아니 최고위원. 위원. 네, 바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위원. 예, 다시 위원. 예. 근데 그때 대단히 열정적으로 대단히 신선한 부분을 좀 갖고 한 것을 보고 센세이셔널 부분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런 분이 좀 새로운 관점의 자유한국당의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보수죠. 그런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그 벗어던진 구두는 찾으셨어요?
지금 신고 왔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오면은 그 질문 할 것 같아서 그 구두 신고 왔고요. 그때 나 그 구두고요. 제가 그날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들고 내려왔어요. 끝까지 안 보셨구나 의원님. 아니 나 보다가 어디 그러니까 가버린 줄 알았어. 끝까지 봤어야죠. 구두 양쪽 손에 이렇게 들고 얌전하게 들고 내려왔어요. 제 물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잘 찾아서 들고 내려왔습니다. 나중에는 운동화 좀 신고. 아니 오늘 일부러 구두 갖고 왔어요. 재화 구두협회 회장 윤수아 회장님께. 저는 이번 이합정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파동 그때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상권분립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것이냐. 국회에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이제 금방도 유 의원님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쪽으로 가면 우리 장악되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 막아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자꾸 타셨네. 그리고 지금 왜 이야기 좀 할 때 좀 들어주세요 좀. 오늘 너무 쫙쫙 가니까. 아니 보세요. 아니 유효의 최고위원하고 이게 합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을 판단하는데 이분이 진짜 약자에게는 편안하고 강자에게는 준엄한 이런 부분을 갖겠다는 그런 철학과 소신을 갖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맨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분들이 후보로 나왔다는 거. 어디까지 적어왔나 지금 좀. 아니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저거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근데 저 잠깐만요. 그거 없는데 막. 아니 근데 왜 두 분만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잊어먹기 전에 저 한마디만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맞다고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되시면은 정말 법원의 좌경화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막다. 그럼 좌경화도 인정하세요? 그것이 좌경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지금 우경화되어 있는 부분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합전에 헌법재산 말 안 하려 해도 꼭 나오는데 그 부분 때 세상에 부결됐다고 김장겸 때문에 나왔다가 이게 뭔 쾌제냐 하면서 안고 막 얼싸안고 어디 월드컵 경기 지금 유치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저는 그것과 연동선상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목소리 듣고 싶다는 문자가 지금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저런 문자는 안 오는 것 같고 와요, 지금. 밖에 부조해서 작가님이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고 있어요. 계속 와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좀 얘기 좀 하세요. 김경진 의원님. 할 말이 참 없어. 어땠을까? 아니 당에서 이게 방향이 잡히고 결론이 잡혀야 되는데 아니 개별 합법 기관으로서요. 소신껏 얘기를 하십시오. 왜 거기다가 지난번에 헌법기관으로서 각자 국민의당 의원들이 소신껏 표결을 했더니 그러고 났더니 무슨 적폐 연대한다고 막 뭐라 그러더만. 그거 우리 박안주 수석 대변인이 그런 건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대변인이 하는 걸 그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김경진 의원님. 하여튼 저희 고민하는 지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정말 진실된 고민. 당내에서 고민하는 지점 이런 거예요. 자, 상당히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 이제 아까 유해 최고께서 말씀하신 저희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의원들 생각은 대법원장 진보적일 수 있다.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 그다음에 인권법학회 회장 그건 아무런 경영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걸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재판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또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제 그런 점도 정리가 됐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첫째, 이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예요. 재판만 총책임자인데 이분이 춘천지방법원장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법행정 능력을 검증할 만한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사법행정 능력 검증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이 알아봐야겠다. 재판하고 행정 능력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이나 밑에 기수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면
용퇴를 하는 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수문화 때문에. 기수문화 때문에. 근데 그 관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수문화, 용퇴문화가 살아있어요. 법원 내부에서. 그러면 지금 13기수인가 뛰어넘었는데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법원장들 다 줄사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점을 노리고 그 점을 목표로 해서 아마 이분을 지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원 내에서 인사 태풍 정도가 아니고 초특급 태풍이 부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 그러면 법원이라고 허리케인. 하는 허리케인. 슈퍼 허리케인. 어마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그러면 이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상권 분립이고 독립된 존재고 정치권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좀 보수적이어야 해요. 약간 보수적이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인사 태풍에 휘말려 들어가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분의 개인적인 훌륭함과 별도로 그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기서 한마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떠오르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분이 비외무고시 출신이라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질 검증할 때. 잘 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법원조직법 제4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 공공기관 또는 법인의 사무 종사자, 변호사 중에 그 대학 법률 조교수 이상 재직 등 3가지 요건이 되고 20년 이상 충족시킨 45세 이상의 인사를 임용한다. 대법관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춘천지법원장만 거친 것이 좀 부족하다. 행정 능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행정 능력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거쳐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장, 통장, 기초의원, 도의원 거치고 기초단체장 가야 되는 거냐. 이런 비유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과도한 이제 기우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기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열 기수 얘기하는데 좀 그거 좀 그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적임자냐 아닌자를 놓고 좀 판단하는 시기가 됐다. 그럼 옷을 벗을 것 같은 그런 우려는 없나요? 근데 검사 중에도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안 벗었다고. 안 벗어가지고 또 제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미리 이런 말씀이 오히려 법원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종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촛불 이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금방 김경진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깨지 않으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없다. 나 인사청문회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제 같이 토론도 했네.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을 법한 대법원장 임명이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에 있었으니까 아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부분들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법원에 있으면 어쩌고 어디 이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검사, 판사, 변호사 그 외의 부분에 20년 이상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명할 수 있도록 법원 조직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법조계에 퍼져 있는 엘리트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갖고 사법개혁 요연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여기가 군대입니까? 와서 그 위에 기수가 오면 전부 사표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이 군사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계속 법조계가 운영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타파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현님 오늘 본격 시사 프로 같은 느낌이네요. 전 오늘 분위기도 좋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나오셨는데 또 이 정도 해야지. 자 김경준 의원님 반론하시고요. 그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법정만 가지고 보면 윤석열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 사회의 현실 문화라고 하는 게 어디 가든지 보면 다 이 연장자를 존중하는 풍습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게 엄연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후배 기수가 갑자기
대법원장이 되든 법원장이 되든 밑에서 자기 자리 묵묵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이상이고 예, 현실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번에도 검찰 인사에서 상당수가 용퇴를 했어요. 물론 용퇴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용퇴를 했고 법원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장이 이제 초임 법원장 직급이시잖아요. 거기가 초임 이제 법원장 이렇게 승진해서 가시면 그러면 기존의 대법원장 되셨던 분들은 법원장 다 몇 번쯤 하시고 대법관 하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임명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보수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그런 경로를 쭉 밟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너무 파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의원님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아직 결론은 안 내리고 있고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 입장인데요. 아까도 이제 그런 정책적이고 한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012년도에 후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학술대회에서 청소년 성교육에서 남성 간 동성애 방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발제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수자의 인권에 성소수자의 인권에 노력한 것을 사유를 적어 보냈는데 후보자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어요. 2012년도에 본인이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 차라리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장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또는 본인이 말했던 거에 대한 입장은 맞다 아니다 또는 그때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의 그 부분을 이끌어갈 사람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당에서는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당론은 결정이 났나요? 이미 결정 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지영님 82년생 김지영 아니시죠? 진보든 보수든 당 이익 생각보다는 나라에 이바지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고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강경화 장관이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아직 이 부분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 정부에 작성된 블랙리스트 어디까지 수사해야 되는가? 윤소아 검찰로 나오셨어요. 네, 블랙리스트 전문검사 윤소아입니다. 압도토론 같아요. 징그럽습니다. 블랙리스트. 하여튼 청문회에서도 이 앞전 여기 우리 정치쇼에서도 이 앞전 앞전이 다 그렇게 치세요. 그 조윤선 전 장관 그 때문에 블랙리스트 그 판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MB 정권에서 그것도 내가 보니까 전부 내가 좋아하는 문학의 배우 특히나 권혜요 어제 이건 많이는 안 알려져 있지만 혹시 이 빵공장 지원 사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는가. 근데 국정원이 그래서 아까 MB에까지 가느냐 마느냐 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국정원이잖아요. 안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거 할 것이 단순히 해외에 투자하고 돈 얼마 수천억 수조 이런 문제들 라고 같이 나는 MB 쪽을 할 것을 견해야 된다. 그건 국민의 할 것이지 단순히 정치적 보복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게 이제 우리가 4부에서도 이 문화평론가들 나와서 이제 다루는데 왜냐하면 실상은 무척 이때 캐스팅이 됐다가 밀려나고 이상하게 오죽하면 이 중에 한 분은 내가 일이 안 풀리나 하고 이름까지 바꾼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9년이라고 한다면 전성기 다 보낸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의 입장도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미 지금 범죄로 판명이 나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분명하고. 끝은 끝이. 이제 MB한테까지 갈까 안 갈까 이제 이게 그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핵심은 증거 찾는 문제죠. MB가 그걸 보고 받았느냐. 보고받은 문건. 진술 갖고는 안 되나요?
진술도 되죠. 진술도. 네, 상황만 명료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MB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증언을 해주고 그 증언이 맞다고 하는 상황만 명료하면 진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 판결 나옵니다. 재판 받아야죠. 그 상황이면. 그 상황이 되면 진술은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 중이잖아요. 네. 거의 감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일조하신 거죠. 결정적 영향을 끼친 건데 결국 2009년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그러면서 이제 임기 내에 이제 이런 국정원에 의한 국가정보원이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한 거죠. 국정홍보처를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나니까 국정홍보를 할 공간이 없어져서 그걸 국정원이 시킨 거죠. 그리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민간인 사찰도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더 끔찍한 것은 그 합성 사진을 이제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게 했다는 점 이거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언론에 대한 광고까지 이제 지금 했다는 게 이제 증언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VIP 1일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칼끝은 그 이미 정조준하고 있다. 왜냐? 국정원 캐비넷 안에는 그 자료를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적폐청산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곧 조만간에 그 조사된 내용이 검찰로 재수사 요청서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수사 요청은 아니 수사 권고죠. 요청하는 거죠. 예, 수사를 요청하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블랙리스트 특별법도 만들고요. 블랙리스트 특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어차피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더 갑시다. 노무현 정부도 갑시다. 가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조사해서 저는요.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게 바로 이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하는데 쭉 가보자. 쭉 가자. 거슬러 가자. 어차피 지금 한 단계 또 거슬러 갔잖아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올려놓고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한다면 정확하게 엄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법률가 계시지만 블랙리스트를 처벌하기에도 애매한 법들이 되게 많아요. 아예 블랙리스트 법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다. 수위 좀 조정해서 높여서 만들어서 딱 명확하게 그러니까 유추 해석 같은 거 하지 말고 명확하게 블랙리스트법 만들어 주시고 특위 만들고 거기에서 거슬러 가서 단계별로 다 조사하고 국정원은 어차피 정부의 국정원이잖아요. 그때도 이때도. 정확하게 하고 이번 정부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 정말로 명확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그 블랙리스트 특별법이 있어서 MB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까지 수사하자. 무조건 해야죠. 노무현 정부까지 가서 저는요. 이 부분은 명확한 입장입니다. 이런 건 만들면 안 돼요. 김경진 부장검사님. 검사장이구나. 검사장님. 의원으로 불러주세요. 김경진 의원님. 자, 그런데 지금 유 의원이 그 위원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블랙리스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전의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소급입법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지금도 기존에 지금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또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블랙리스트 관련해갖고 이미 유죄가 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서 있다는 이유로 출연이라든지 활동을 제압하는 구체적인 특정인에 대한 지시가 정권에서 내려갔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해당하고 범법행위라고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지금도 수사나 조사를 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신속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유해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것들이 많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도 이게 아마 공소시효가 한 5년 정도나 될 거예요. 7년. 네. 그래서 저게 공소시효 남아있는 것들 좀 신속하게 조사하고 정리해야 돼요. 자, 여의도 UFC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제 시간. 끝났대요.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레기오 어쩌고 하더니 세상에 강대강으로해서 이게 핵참화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서 이거야말로 국어 외교를 뛰어넘는 외교 참화예요. 참화.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엄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유해 최고위원님. 네. 발언하시죠.
우리 윤수아 의원님의 이름은 정말 보들보들하게 여성 이름 같은데 핵이 전혀 안 무서우신가 봐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게 전혀 걱정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NN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항상 옳다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그런데 너무 정파적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전술핵 이야기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자꾸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아니 이 자체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는데 공포를 균형을 맞춘다? 그럼 플러스 알파를 더하자는 거예요. 공포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하죠. 즉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무슨 너무 공포의 균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말 이게 좀 싸구려 안보 장사 이런 부분인 이상도 이해가 아니다. 최고위원님.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전술핵 배치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저러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이게 주장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배치를 철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까지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겠지만 지금 현재 핵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전과 똑같이 다시 하자는 건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하자는 건데요. 안보 무슨 싸구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보는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6번째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고 한간에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술 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고 예스를 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다들 거부를 하십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전술 핵을 배치하자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면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전술 핵을 의원님들 전술핵 재배치 요청하기 위해서 출국하겠다. 출국했나요? 했죠. 내일 돌아오십니다. 출국한 거 뉴스 못 보셨습니까? 뉴스 안 봐요. 뉴스 보시고 그래도 진행을 하셔야죠. 공정한 뉴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공정한 앵커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저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가야 됩니까? 아니 나가면 안 되죠. 저는 공정한 앵커와 방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싸우셨어요? 공정해 주십시오. 화나셨어요? 아니죠. 화가 났죠. 왜냐하면 갑자기 정말 둘이서 합창하듯이 저는 같은 당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제가 앵커 해드릴게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앵커를 공격하는 건 훌륭한 패널의 자질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서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맨날 싸우는 정치 방송 듣다가 재밌어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싸우네 그러고 싹 돌려요. 어차피 여기 지금 다 저 공격 글 들어올 거 알고 그래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들어왔고 적진인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나가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서명. 우리 방송 다른 데서 다 듣는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제 얼굴 이상하게 올리고. 몇 분이나 나가셨어요? 이채익 의원하고 5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나가셨죠? 이름 다 기억 안 나고 제가 이철우 의원님 알기로는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강효상 대변인이 나가셔가지고 최근에 어디? 네? 그거는 미국으로 하셨죠. 미국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누구 만난다 정도만 나왔는데 강효상 대변인이 나가니까 사실은 정치권이 조금 조용하긴 해요. 또 의문의 일패다 이거. 아니 근데 왜요? 우리 당 의원님을 그래도 대변인을 그렇게 공격하시면 아무 이유도 없이 팩트도 없이 공격이 조금 조용하다고. 왜 조용해요? 논쟁이 좀 덜. 유여의 최고위원님 누구는 지금 어디로 나가셨어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강효상 이철우 의원님이 일단 이철우. 그리고 지금 강효상 의원님은 나가긴 나가셨는데 갑자기 팩트를 갖다 이야기하실 것처럼 하다가 나가니까 조용해요라고 하는데 그 조용해요 근거를 이야기 안 하시면 이거 약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전술핵 얘기하세요. 그럼 전술핵 얘기 계속 하겠는데 이렇게 공격은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인신공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거 또 김장겸 때와 같이 헛발질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그 부분에서 전술핵 배치는 없다고 단언했고 또 거기 그 미국의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 부분의 핵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와 상관없는 것이다. 즉 핵 우산의 부분에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러 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그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려고 갈 때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민감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사대적 발상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은 국민의당 입장은요? 애매하죠. 아니요, 국민의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 좀 하죠. 아주 그냥. 정의당에서 국민의당 대변하세요. 아니, 이 말씀을 좀 드립시다. 예. 뭐냐면 2006년 9월 이후에 이 앞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4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개성공단 다 닫고 금강산관관 다 막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이제는 대화할 통로마저 싹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술핵은 오히려요. 북을 더 고무시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 없는 우리 민족의 부분들을 만들자는 것이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수단이라는 거죠. 전 국민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상대인 북한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베를린에서 대통령께서 평화 화합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손을 우리가 먼저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6차 핵실험 ICBM 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쏴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쟤들이 저렇게 한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방식이. 저 사람들은 북한 여론조사 나온 것도 50% 넘더라고요. 우리도 핵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래서 이 전술핵에 대해서는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술핵 배치는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교나 국방에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가치예요. 보면. 레버리지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리 그걸 포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보면. 전략적 모호성도 의미가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전략적.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자주 국방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너무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하자고 하는 안건을 제가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사일이 사거리나 아니면 중량 톤수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2.5톤을 넘어가는 정찰용 드론 있잖아요. 드론 같은 것도 사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로 로켓 발사하는 고체 연료 로켓 있잖아요. 이게 ICBM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 하고 있죠. 과기정이 소속인데 우리 항우령 가서 물어보면 고체 로켓도 여의도 UFC 자 여의도 울트라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자 김현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걸 물어봐. 떨어졌죠 지난번에. 정봉주 진행자님하고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요? 네, 초선 의원 출신입니다. 초선이요? 저는 4선 의원. 사선 낙선 의원. 그 얘기하니까 수도권 내리 사선을 외치시는 분이 생각나네요. 존재감 없는? 안모.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친한 거 알고 문자와. 안민석은 참 열심히 해요. 초선 의원인 치고 꽤 열심히 해요. 지난 3선 동안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다 초선인 줄 알아. 사선인데요. 네. 중진 의원이에요. 우리 당에. 내리 사선. 내리 사선. 백날 얘기해봐야. 그다음 상임위도 내리 한 상임위만 하세요. 네. 교문이. 지금도 초선처럼 행동해요. 정말 대단하시다. 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어떻게 할 거예요? 박성진이요? 예. 누구래요? 자, 그리고 이름은 여성 이름인데 껄쩍지근한 남성 의원이죠. 윤소아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정봉주 봉도사에게만 껄쩍지근한 윤소아입니다. 그 목소리 개 기름이 있고 계속 건드려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유여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나오셨죠? 그런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네. 연기해요. 네, 그래요. 지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컨셉에서 지금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 분 다 나오셨으니까 한번 붙어봐야죠. 근데 어느 분이 계속 전화가 오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김경진 의원 전화인데 뭐. 쉬워. 최근에 김인수 사태 보는 거니까. 의문의 일패. 훅 가는 거야. 훅 가는 거야. 네. 자, 오늘 아침 7시? 네. 6시 47분. 6시 47분. 네. 북태평양 상공으로. 지난번하고 같은 경로죠. 네. 고도 770km, 3,700km 비행거리에. 자, 핵 발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술핵 간단하게. 자,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위해서 1천만 온라인 서명운동하고 의원들 전술핵을 하십시오.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술핵이 일단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 있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요. 지금 저한테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91년도에 근데 그거보다도.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술핵 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 당에서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실 분들 계세요? 그 전에는 91년도까지는 한 500개 정도에 770기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독일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핵 배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핵을 쥐고 뛰어드는 핵 배낭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술핵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략 핵이라는 부분은 핵 우산, 핵 확장 전략 이 부분은 실제로 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우산에 놓고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핵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전술핵은 바로 여기다 들여놓겠다는 것이에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전까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판에 전술핵을 만약 여기에 배치해 놓으면 그걸 목표로 타격점으로 해서 군사적 타격을 하면 우리는 남과북 다 죽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전술핵 자체는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임동현 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전술핵 운영 주체가 어차피 미국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과 뭐가 다른 거죠?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대주의 발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북핵 위기 대응 특위가 방미단으로 해서 13일 날 갔지 않습니까? 윤영석 의원, 강효상 의원, 앞서 얘기했던 이철우 단장, 그다음에 백승주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국책자문위원장인 박정희 그다음에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이 가셨는데요. 박정희가 아니고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2박 4일 갔는데 이게 그 무슨 조야의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의 그런 핵심적인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연구단체와 만나서 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앞서 질문하신 분처럼 지금 전자권이 미국에 있고요. 이 무기 체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집권했던 정당에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의 그런 여론하고 좀 조금 이제